예,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국정원 실장을 지내신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김복준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 검찰이 김기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선고했는데 살인미수, 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외교사절에 대한 상해. 그렇죠. 이런 거 적용했는데,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피습 사건 났을 때도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지 좀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조금 좀 사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피습했던 지충호 씨 같은 경우 예. 사용했던 것이 지금 커터칼이거든요. 보면, 예, 커터칼이고 그래서 커터칼 같은 경우는 보면 가령 뭐 신체를 직접 타격했다 그래도 보통 그게 사람의 죽음으로 이르지는 않거든요. 보면. 그리고 상해 부위가 지금 안면부여가지고 안면부도 아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안면부 사망 이게 상해 자상당한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 확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흉기의 종류라든지 상해 부위를 봤을 때 이 정도만 가지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흉기, 휴대, 상해로만 처벌을 했었고요. 법원이. 이번에는 지금 살인미수를 경찰이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흉기가 일단은 예, 흉기가 이제 과도칼로 칼날이 지금 25cm니까 커트칼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상해 부위가 이제 얼추 비슷하긴 한데 요번에는 한 1cm만 근접했으면 경동맥에 가까이 지금 돼서 경동맥은 그렇게 다치게 되면 사망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이제 대사를 덮칠 때 대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서 경찰이 지금 살인미수죄를 우유를 하겠다는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물론 이제 행동 하나하나를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기소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법을 적용하겠지만 지금까지 수사 상황으로 보면 살인미수 가능성이 조금 높아. 살인미수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살인 미수건 살인이건 이제 고의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뭐 범인들이야 잡아오면 전부 고의 없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죽일 생각 없다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정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피습할 때하고 상황은 좀 달라요. 그건 옆에서 이제 그은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서서 그은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덮치면서 정조준했어요. 그리고 이 목 부위가 그 중요 부위를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동맥이거든요. 저는 뭐 일선의 현장에 있을 때 진짜 경동맥 끊어진 것도 봤는데 그건 뭐 즉사입니다. 저 지혈이 불가능합니다. 분수처럼 뻗거든요. 저는 뭐 현장에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까지는 인정된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회복은 빠르다 그러고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전에 김복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칼을 맞은 분들은요. 예리한 것만 봐도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칼의 그 날카로운 끝을 다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줄로. 예, 제가 다 경험한 거죠. 제가 이제 일선에서 강력 형사 시절에 칼을 한 2번 맞았어요. 근데 한 번 그 맞고 나면 그 칼 번쩍하는 거 앞에 금속성 그렇죠. 그게 번쩍하기만 해도 딱 얼어붙는 그런 심정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인데 이제 형사들이 그래서 칼 맞은 사람들 집에 가면 칼 끄트머리 뾰족한 부분을 다 잘라놨어요. 뾰족한 게 싫어서. 일단은 보기만 해도 두렵겠죠. 금속만 봐도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극복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걸린 것 같은데요. 왜 금방 극복하셨네요. 예, 그래도 뭐 비교적. 그래서 못 견디고 다른 강력 파트에서 다른 부서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예, 다른 부서로. 그다음에 김기종 사건이 이게 또 계획적인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는 문제인데 이건 뭐 정말로 면밀히 계획된 거죠. 뭐 정에 의하면 뭐 열흘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칼이 2개 아닙니까? 그렇죠. 커터칼 커터가 하나 더 있었죠. 연도칼인가요? 커터입니다. 카드칼 하나 하고 이제 우리 과도 하나 하고 칼이 2개였고 그다음에 자기가 근데 과도가 그렇게 길어요?
25cm라니까 뭐 그 정도 되죠. 자루까지 합쳐가지고. 네, 25cm. 자루까지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자기가 거설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리포테스를 죽인 다음에 전단지를 뿌리려고 전단지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용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전단지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마 며칠 밤을 새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거설하고 앞으로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 무기징역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필생의 노력을 다해서 글을 썼을 겁니다. 용이 주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초기 이제 보도에 보면은 김기정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동향이 있다는 좀 목격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CCTV나 아니면 김기정이가 살고 있는 신촌에 있는 집이나 숙소 겸 사무실, 창전동 숙소 겸 사무실에 근처에 있는 CCTV를 다 분석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오늘 그거 얘기할 시간이 뭐 충분해요. 지금부터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얘기 저걸 하고 그 얘기를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돌출 행동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라면 종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얘기할 부분 압축적으로 화면과 안보라이커의 설명 함께 보시죠. 네, 김기정의 극단적인 테러 행위, 과연 혼자 한 일일까요? 아니면 배후 세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김기정 본인은 배후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누구 지시받고 갔다 오신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 앞 연계성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지금 몸이 아픕니다.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는 왜 갔다 온 적 없습니다. 네, 김기정이 이렇게 단독 범행을 주장을 하는데도 배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김 씨의 석연치 않은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서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국내외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김기정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김기정을 두둔했습니다. 북한은 미 대사 피습 사건의 장본인인 김기정의 행위를 정의의 칼세례로 치켜세웠습니다. 자, 2010년 주한 일본 대사를 콘크리트 조각으로 공격할 당시에도요, 김기종을 윤봉길 의사로 비유하면서 열사로 치켜세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기종이 징역 4년을 구형받자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검찰까지 나서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죠. 김기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종에게 과연 배후 세력이 있는지, 혹시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7차례 방북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북한에 간 적이 없다라고. 맞아요. 개성은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계획적인 범죄다. 근데 우리 김 변호사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이제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밤새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예요. 그리고 팩트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게 관건이고 거기서 밝혀내는 팩트를 가지고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단 경찰에서 특별히 팩트가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것 같고. 조금 의미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게
이 사람이 현재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돈이 안 벌리니까 정부에서 한 달에 나오는 그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거 하고 뭐 쌀이라든지 이걸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왜 일본 대사한테 지금 이렇게 벽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던졌던 거. 근데 그때 이제 집행유예 받고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본인이 책을 하나 썼대요.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본인 그 스토리를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책 판매 수입을 좀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책이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도 지난번에 그 일본 대사 습격하고 했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가령 이게 김기종이 어떤 북한에서 지위나 사주를 받는 공작원이다 이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게 공작 자금도 안 내려주고 뭘 과연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쓰려고 한다면 뭐든지 어떤 용도에 쓰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작 자금이 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단체라든지 배우가 있으려면 돈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근데 최소한 지금 이 순간까지 밝혀진 팩트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살은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배우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아마 조금 어떤 정신적인 좀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마당이라는 거를 이제 벌써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문화, 전통 문화를 개성 보존한다는 민족주의죠.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그 종북주의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2006년도, 2007년도 7번 방북하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극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광우병 촛불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기에는 단순히 진짜 우리 정말로 나의 건강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 건전한 시민들이 시청 합의시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급진적인 종북주의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 다 거의 100%가 그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김기종이도 여기에서 극렬한 행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벌어지는데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남북한이 공동조사하자, 오류발 내밀기 위해서 이게 하니까 이 김기종이 받아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공동조사를 하자. 그리고 김정일이 죽자마자 2011년도 12월 달에 대한문 앞에서 우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에 대한 분향소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어버이연합에서 다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지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2006년부터 주장하는 것이 북한 주장과 유사한 주장이 아니고 아까 나왔잖아요.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이 대변을 합니다. 왜 전쟁 연습을 합니까? 이 소리를 왜 전쟁 연습 표현 자체가 북한에서는 그대로예요. 이게 방어 훈련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하면 와서 봐라. 이건 당신들이 전면 남침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훈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또 거기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연습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준 거거든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 이건 전부 다 북한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북이 아니라면 다른 종북쟁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후와 연관된 종북이 있고 단독적인 종북이 있는데 제가 김복준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화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범죄 행적 전과 6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그 CG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리포트 대사 피습. 하지만 엑소 팬클럽 회원과 신촌에서 시비를 벌다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올해 1월입니다. 그죠? 네. 거기에다가 버스 이 큰 길 따로 뛰어나와서 버스도 막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신발 계란 투척했다는 경찰한테 했죠. 그리고 또 박원수 시장 강연에서 옆에 있는 사람 뺨을 때렸다는 거. 일본 대사의 시멘 덩어리 투척했다는 거. 청와대 앞에서 분신 시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사 경험으로 쫙 보셨을 때 사실상은 저렇게 나오면 정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아니 왜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 팬클럽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은요. 예. 저기 그 엑소 그 예, 공연하는 엑소 데가 신천이에요, 신천. 예. 지금 저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나름대로 곳이. 나와바리가 신천 쪽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그 저거 할 때도 예. 그 지역이었거든요. 신천 무슨 아. 그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서 마치 자기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대요. 터줏대감 같이.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얘기하는데도 사실은 그 질문 자체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곤란해서 죽을 정도의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도. 이게 뭐 터무니없는 질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때리기까지 하죠. 그 마이크 패스타고 그래가지고 그 뭐 그랬고 저기 이제 엑소 저것도 그 신촌 그 무슨 그 백화점입니다. 그 앞에. 그렇죠. 예, 그 앞에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들리는 얘기는 많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질이 있다는 내용은 뭐 공공연히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신 그 후유증으로 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분노나 충동 조절 장애까지 이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견.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왕따를 당하니까 그 운동권 내에서도 자기가 왕따를 당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그 자기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그 해소하고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쪽으로도 저는 나름대로 좀 보는데 이제 그거 떠나서 오늘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한 거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보법이 경찰에서 혐의가 확실히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단서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경찰에서도 그렇게 그 발표는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국보법 관련돼서도 확인해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또 반드시 또 배우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니까 당연히 하기 때문에 오늘 4시 반부터 이제 오후까지 자금 관련된 거, 금융 거래 내역, 누가 돈을 대주는 건지 여부, SNS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적 책자 뭐 표현물 이것도 찾아내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누가 배우가 있느냐 이거 여부는 결국은 전부 분석을 통해서 어느 그 단서가 나오면 국보법 왜 이제 이 해당이 될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단정적으로는 좀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단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영희 평론가께서는 네. 이 사람이 정말 이 완전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도출적인 행동. 그러니까 저는 혹은 종북 하지만 종북주의자는 배우 없는 종북 어떻게 자생적 종북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사상범이냐, 어떤 뭐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확신범이냐, 이게 테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이고요. 하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상한 사람이냐.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밝힐 딱 하나는 제일 핵심은 단독범이냐 아니면은 공범이 있느냐, 배후 세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40명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니까 전방위 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보법의 여지도 조사해야죠. 국가의 연계도 조사해야죠. 아까 이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계좌 내역, 가난하게 사는 척했는데 실제로는 지속적인 돈을 외부에서 흘러받았는지 이거 다 보고 그런 차단 가능성이 다 없을 때 아, 단독범이구나. 이거는 해서 그래야 명명백백하게 어느 시각으로 보는 쪽이든 다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의 경우에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80년대 학번을 제가 잘 압니다. 딱 이분이 제 선배 세대거든요. 제가 대학 새내기로 들어갔을 때 사회과학 학습을 시켜주던 이 사람이 NL이냐 PD냐 관심 많은데 그때는 그 노선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83, 그때도 근데 4년에 자민투, 민민투가 있었고요. 그때 산민투가 84년에 등장을 민민투가 하죠. 있어서 네. 굳이 따지자면 자민투, 민민투, 재헌의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딱 굳이 따지자면 자민투가 이제 NL 계열의 원조격이다. 그때 뭐 그러니까 국제 그때도 좀 사회주의 이게 그룹도 있었고 예, 뭐 이게 좀 분파가 갈라져 많았죠. 네.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초기부터 반미주의자입니다. 80년대 학번은 대부분 반미주의예요. 학생운동권이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6개의 전과 기록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80년대 중반에 미 대사관에 가서 성조기를 커터칼로 자릅니다. 불태웠죠. 그러니까 칼질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재밌는 게 2006년에 본적을 독도로 옮기죠. 회원 4명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마당 독도 지킴이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 2010년에 일본 대사에게 이제 돌을 던지죠. 그렇죠. 그 이후로 보면 지금 국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잘 먹힐 수 있는 것은 반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요일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집회 갔단 말이에요. 일본 대사관 앞에 안국동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미국 대사를 테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2006년, 7년에 집중적으로 방북을 7차례 하고 7차례 중에 한 번은 98년 금강산 관광이라고 알려졌으니까 6차례 개성의 나무 심기 행사로 매달 가고 그 이후부터는 반미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개성이 나무를 그럼 개성을 밀림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뭘 아마존으로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행적에 대해서 수사, 조사와 본인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저는 2010년부터 행보는 조금 이상한데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단초는 2007년에 분신을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하는 주 원인이 88년도 우리마당에 괴한 4명이 들어왔는데 기관원으로 의심된다. 그래서 여대생을 성폭행했고 남자 대학생을 구타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냐면은 장장 19년이 그렇죠. 지나서 분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통상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럼 2007년부터 저는 이 사람의 심리 세계든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든 뭔가 큰 전환점이 왔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방북이 있다는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최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수사하실 때 말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방북한 거 다 기록이 남는데 안 갔다 왔다. 나 북한에 간 적이 없다. 이게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잡아댈 걸 잡아떼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제정신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온 거는 제가 듣다가 순간 생각난 건데 아마 이게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대북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일정한 보조금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후원금이 아마 이때 당시에 뭔가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나무 심기를 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이 사람이 이제 저 대학 시절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통일운동도 하고 뭐 통일문화운동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 뭐 김일성 방송통신대학이나 들으면서 아마 주체상 학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노골적인 종북 활동을 좀 덜하다가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2006년, 2007년도 북한을 이제 여러 번 방문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방북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처음에는 일단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장점을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맥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공작원으로 포섭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충분히 북한의 나름대로의 접선을 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했겠지만은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이 좀 이상하거든요. 행동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뭐랄까 북한도 이렇게 많은 신뢰를 두지 않고 그냥 이런 소모품으로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쓰다가 뭐 이렇게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면은 막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막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꼬리를 자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짚을 텐데 그중 하나가 북한의 반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이 과연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저희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5일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가 서울 종로구에서 한 강연회장에서 남조선 시민단체 성원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은 이날 아침 강연회장에 나타나 강연 준비를 하고 있는 리포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으려면은 만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 바로 거기 저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김교정이가 우리 공작이라면 우리가 보도를 했겠느냐? 더 확실한 꼬리 자르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 오히려 더 북핵골이 잘했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근데 저는 예. 저는 저 보도가 예. 북한 내부 주민용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이제 6.25 남침을 했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동족 산장에 전쟁을 일으켜서 비극을 일으켰지만 예. 실은 한미 군사훈련 때만 되면 쟤들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요. 예, 항상. 예,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이 미군 폭격기들이 북한 전역을 그냥 융단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지휘부는 지금도 이 어떤 폭격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미 군사훈련 하면 사실은 저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 훈련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침략했던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라도 언제 있을지 모를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한 방어 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차 못 믿으니까 쟤들 입장에서는 저게 어느 순간에 이게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로 이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 쟤들 군사력 뭐 군비 쓰고 뭐 이렇게 이 군인들 숫자라든지 군사력 우리 뭐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쟤들 훈련한다면 우리도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단거리 미사일도 시작. 예, 동해안을 쏘면 우리도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만큼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우리 지금 한미 군사훈련 하면 그때 되면 정말로 북한 수뇌부들은 지금 저 밑에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쟤들이 과거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은 하시라도 북한까지 진격할 수 있다는 거 북한 압니다. 그리고 지난 3, 40년 동안 써먹었어. 너무 써먹어가지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거든.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팀스피트 훈련한 말이죠. 평양 시민까지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땅굴 생활했습니다. 그런 모든 경제가 다 마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스피트 훈련할 때마다 북한 GDP가 10억 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만 하면 북한 망가뜨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정도로 북한한테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이 하고 북한의 고위 지도부는 우리가 북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북한 주민한테 선전을 그렇게 해놓고 북한의 하급 장교들도 북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전을 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외부적 그러니까 공포를 조성해서 왕조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알고 있고 최고위급 지도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해놓은 말을 입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북한 그 최고 지휘부가 우리가 북침하는 걸 두려워서 이렇게 한다. 그거 좀 잘 맞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가령 대통령이다, 국가 최고 지도부다 이러면 필요하다면 사실 어느 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북한이 초기에 핵 개발할 때 클린턴이나 부시 대통령이 저거 핵 개발 못하게 사실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 쪽에서 판단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기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비행기 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때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대공 미사일이 나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 한반도가 일촉즉발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러면 항상 못 때린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지휘자들끼리 머리 게임이라든지 이 전쟁 못 게임이라는 것은 이게 제한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